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쳤고 유튜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다시 공략하면서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여성 신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막판으로 치닫는 선거 전 쟁점들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김대식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용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정치인의 이름을 딴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이 된 성배 코너에선 재미삼아서 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는 선거철 조심해야 할 위법 사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 선거 높은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 전날입니다. 지금이. 이재명 후보는 서울을, 김문수 후보는 영남권 찾았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사전투표 하루 전 수도권 공략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중요한 날을 앞두고는 그 전략지라고 할 때 보통 그 스윙 그 지역, 그러니까 스윙 보터들 대사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과 충청 이런 지역이라고 봐야겠는데 자연스럽게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중점적으로 아마 수도권 지역을 그 다니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의 표심이 최종적으로 그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보입니다. 네. 사전선거 전날 수도권 공략하는 거는 역시 성패는 이곳에서 갈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자, 김동원 대변인, 김문수 후보 영남권 공략. 이게 이제 중도층 확장 못지않게 선거 막판에 지지층 결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를 뜻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금 해 주셨다시피 이른바 TK,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 지역, 부울경 지역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PK 지역에서는 당에서 목표한 그 수치까지 아직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자체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른바 65% 이상의 이 부울경 지역에서의 한 70%까지는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6일 정도의 그 시간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 당이 원하는 수치까지 올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창원을 중심으로 김해, 부산, 양산, 경산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피날레, 오늘 피날레 그 유세를 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울경에서는 65% 이상 그리고 이 TK 중에서는 75% 최하 그런 그 자체적인 그런 그 수치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의 이 결집용으로 이 동선을 짰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산 경남 쭉 돌다가 이제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린 대구에서 사전투표 전에 피날레를 장식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는데 자, 각 후보들이 이게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냐 이것도 되게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있게 지켜보거든요. 자,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정상 서울을 이제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고 김문수 후보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투표를 한다. 사실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김동원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십시오. 저도 사전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이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얘기다 하면서 이른바 뭐 부정선거 뭐 음모론이라 할까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약간 선을 긋는다는 그런 의미로 당내에서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네. 또 사전투표를 인천 계양에서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약간 뭐 놀랐다면 놀랐고 의외였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단 인천 계양에서 10시 반에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공지가 돼 있습니다. 인천 계양은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지역구가 네. 현재 거기 있고 그 상대방은 우리 시청 여러분도 익숙한 원희룡 이전 장관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인천 계양을 갔다가 다시 또 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 상당 기간을 인천 유세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한 그 선택지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그 불신이 아직 남아 있는 선에서 왜 나도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일각의 지적이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한 가지 더 유념할 것은 네. 지금 사전 투표 뭐 부정 선거가 이 사전 투표가 이제 핵심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번 사전 투표에는 감시와 감독을 하겠습니다라는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나는 그 6월 3일 날 투표를 못 해. 근데 사전 투표 안 하면은 나는 이번에 기권해야 될까 하는 분들이 저희 자체 조사로도 꽤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 투표를 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총선 대선에서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의혹들을 해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아까 서울로 알려졌었는데 아직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정이나 동선 안보상,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보안 관련돼서 일정이 보안이요? 있어서 예, 예. 근데 아마 그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뭐 예. 저희들이 알려진 제가 공개하긴 그렇지만 대체로 그 서울 또는 수도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지금 김동원 대변인이 말씀하신 뭐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사전 투표를 하는데 동시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감시는 철저히 하겠다.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 관리를 제가 여러 번 뭐 이런 방송이나 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부정 선거하고 선거 관리 부실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행안위 제가 간사도 하면서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좀 더 내실 있게 꼼꼼하게 해라.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선거함 관리라든지 또는 해외 투표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거의 부실, 관리의 부실 문제하고 이게 어떤 기획된 그 부정선거론하고는 전혀 다 성격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부정선거론을 얘기할 때면 이게 부정선거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쿠데타의 동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도층의 도리어 표심을 잃는 그러니까 중도층 확장에 도리어 제약이 될 거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그 부정선거론을 계속 고집하기 좀 어려웠을 거로 보고 또 자칫 아까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예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불신에 따른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기 지지층의 투표율 저하와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제고하고 참여하자는 쪽으로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이 투표를 관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이에요. 2조 그 권한 대행도 교육부총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도층도 감안을 했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도 독려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제 마지막 TV 토론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직후에 각 후보들한테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땄는데 토론회 직후 이재명 후보 목소리 그리고 김문수 후보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면 그 차이들을 넘어서서 서로 인정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도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또 지지한 사람이든 또는 무관심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하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저에게 꼭 승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뭉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행복의 길로 모셔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유심히 이렇게 워딩을 보면서 들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저를 선택해 달라는 얘기가 뭐 당연하죠. 대선 후보가 저를 선택해 달라는데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내가 존중하고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 이 통합 메시지예요. 예. 그러니까 좀 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어달라 이런 데 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김문수 후보는 뭉쳐야지 민주주의 지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단일화 여지도 남겨놨거든요. 어떻게 각자의 어떤 가장 홍익표 의원님 좀 뭐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소를 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기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 실용주의와 경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이었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분열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대통령 선거이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네. 다시 살리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후의 과정이. 그리고 경제나 어떤 사회적인 우리 재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는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사실 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진전하는 데서도 네.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후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통합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네. 대통령직 수행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강력한 반대적 저항의 강도가 높을수록 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까지를 바라본다면은 저는 통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다 뭉쳐야 된다 얘기는 단일화도 있지만 사실상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단일화가 어렵다고 할 속에서 후보자들 그 지지층들이 전략적 투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되는 것보다는 이길 수 있게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달라. 네. 이런 사표 방지 또 전략적 그 선택의 강조 의미에서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아마 단일화란 직접적 표현보다는 뭉쳐야 된다. 하나가 돼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이준석이가 가면 사표된다. 한마디로. 그렇죠. 예,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도와달라.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는 게 네. 준찍명. 그래, 준찍명이라고 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차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이라 이거죠. 예. 김동원 대변인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지금 말씀 우리 홍익표 의원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소두를 꺼냈죠. 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내가 이번 선거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오는 그 단어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사쿠라, 야합,
배신, 변절 얘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자,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당연하다고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톨레랑스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런데 불과 뭐 10초도 안 나와서 참 사쿠라란 말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런데 사쿠라 야합이 통하려면요. 명분이 없을 때는 이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명분이 전혀 없다. 다음 총선에 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성격이라면은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것에 동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아닐까요? 4년 전에 대선 과정에서 그 치열한 경쟁을 했던 분이고 대장동 게이트를 발원지가 바로 그 캠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그가 이끄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떠하게 위험한 곳으로 낭떠러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나는 그쪽에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분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앞뒤가 다른 그런 그 얘기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홍익표 의원님한테 좀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이요. 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건 전혀 명분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탈당도 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최소한 정치를 시작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본인이 평생을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평생을 자랑했던 게 자기 아버님은 탈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원한 민주당이라고 했어요. 자기 그 선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켜주는 게 정치 원로, 정치 선배로서 해야 될 역할인데 어떻게 그 비상계엄 그 쿠데타 그리고 내란이라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고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자신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통적인 지금까지 도지사, 국회의원 5번, 4번 그다음에 그 당대표까지 되는 과정에서 그 성장했고 지켜줬던 호남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의 비판은 정말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쳤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제 토론회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방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내란 비호 세력, 내란 세력 혹은 최소한 비호 세력, 그다음에 윤석열 아바타, 윤 대통령과의 절연할지 여부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서 이제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갖고 갔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범죄 우두머리, 부패, 의문의 죽음, 각종 재판, 그다음에 사법 방탄 어떤 입법으로 본인의 죄를 없앨 것인지 이런 부패 프레임, 범죄 프레임으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은 먼저 김동원 대변인님한테 어떻게 이 공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마는 내란 세력,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라고 내란 얘기를 글쎄요 10수번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선거 대선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내란이라는 두 글자와 기본이라는 두 글자, 기본 사회의 기본이죠. 그거 없었으면은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지 저도 의문입니다. 모든 것을 기본 공약의 상당 부분을 기본에 할애를 하고요. 내란 세력, 내란 정당, 내란 공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한 거 왜 그렇게 내란을 강조하는 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내란 관련은 결론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왜 합니까? 이미 내란이라는 것을 규정을 한 거를 가만히 내두려면은 지금 이제 형사재판이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게 정말 내란의 공범이고 내란 정당이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면은 그 뒤에는 문매를 맞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만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예 내란 세력으로 내란 정당으로 그렇게 하면은 재판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아닙니까? 내란 세력을
지금까지 프레임을 씌워서 많은 득을 봤죠. 그리고 이른바 중도 세력들 합리적인 분들한테 이게 정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란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헌법이라든가 형사법에는 내란과 탄핵, 비상계엄이 엄격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란 세력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이거는 어떤 그 폭력의 도구를 써서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고 국토를 참전한다는 게 내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네. 반론을 하시겠죠. 군대를 국회에 동원하는 거 그게 하나만으로 내란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섣불리게 모든 것을 규정을 하면요.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께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김문수 후보는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방탄 입법으로 본인의 죄를 사해 주는 걸 분명히 시행에 옮길 거다. 이거는 독재 국가다 이런 주장을 주로 했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보기엔 상황 같다. 자, 사면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질문이다. 다만 내가 역으로 묻겠다. 본인의 어떤 재판 관련 어떤 혐의 관련 그런 사건들 셀프 사면할 거냐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참 어제 전체적으로 얘기 먼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많이 표출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제가 이제 마지막 토론이고 정치 외교안보 쪽이잖아요. 네. 근데 관련된 예를 들면 개헌 이슈라든지 한미 통상 관계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빅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네거티브 이슈로 그냥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특정 후보는 여성의 신체 비하 발언까지 하면서 더 엉망으로 이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연 TV 토론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그 근본적인 회의론까지 제기됩니다. 네. 어제 뭐 이런 논란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럽죠. 저희는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워합니다. 본인이 준비했던 정책적 논의나 토론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네거티브로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했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아직 그 결정도 안 됐는데 네. 사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랑 동일한 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통합을 한다고 해서 내란 세력까지 품을 수 없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이번에 내란이라는 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규정하는 게 있어요. 정치적 영역에서 논쟁하고 규정하는 것과 법적 규정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논란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부분 부당한 그러니까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거라는 것을 8대0 전원일치로 논란이 난 상황이고 네. 이번 대선이 왜 생겼냐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비상계엄 이것을 우리는 내란으로 규정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정 부분 수용이 돼서 이번 탄핵됐기 때문에 됐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 공격에 주력했습니다. 토론 직후 이준석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외교 자체가 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계속 검찰 탓, 수사기관 탓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것들도 얼마나 그가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국 후보가 지적하셨던데 왜 이렇게 이런 내용만 토론에 나오느냐?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저에 대해 가지고 무슨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범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후보 자질이 없는 여러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후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이준석 이제 공방 보면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 대북 송금 관련된 이런 일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거다. 사법 리스크, 이 사법 체계 얼마나 무시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법화 사용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이걸 물어봤어요. 계엄 당일에 강남에서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시간 뜸들여 결국 표결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거든요. 이 두 사람의 어떤 공방은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거티브에 대한 네거티브적 대응이었던 거죠 서로가. 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두 가지 주제가 어제 주제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 법인카드 문제는 아직까지 그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요. 네. 이 문제는 네거티브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캠프가. 근데 그거는 대변인들이나 또는 뭐 캠프의 관계자들이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자리 얘기이고 어제는 그래도 나름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주제에 최소한 부합하는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차라리 이걸 좀 우회해서 공직사회에서의 어떤 부패 척결이나 공직기강 확립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토론 주제는 됐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과일 얘기하고 뭐 코끼리 키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조로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도 네거티브적 대응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날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지 않느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네네.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논의 자체는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동원 대변님은 이 네. 두 사람 이재명, 이준석 공방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어요? 네, 뭐 이 흥미로서는 집에 코끼리 키우느냐 이것이 오늘 아주 몇 시간 동안 화제가 됐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 코끼리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 성적인 표현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마치 스폰지처럼 두 상황이 모든 것을 빨아대는 그런 네. 상황이 결과적으로 됐는데요. 글쎄 이준석 후보가 그런 후폭풍을 예상을 못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은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렇다고 좋은 의미에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또 오차범위 한 개 대부분 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은 그 표준 편차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재명 후보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다. 즉 이 현대 대한민국을 사는 분들의 평균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코끼리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2천만 원 넘게 2톤에 걸쳐서 집으로 배달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거는 보통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를 그렇게 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뭐에는 뭐로 대응한다고 그날 당신은 뭐 했습니까? 집에 가서 그 급박한 시간에 샤워까지 하고 국회 나와가지고 아침에 그 경호원들하고 이 사태질하고 뭐 그런 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참 이 수준이 이 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3차 토론회의 전체적으로 평이 참 그 수준 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그런 그 마치 아주 태연하게 받아치는 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문서답 얘기가 저는 하나 둘 제 손가락을 꽂으면서 제가 봤는데 10번이 넘게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답을 짧게라도 하고 되받아쳐야 되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건 어떡하라는 얘기냐. 시청자 여러분과 아니면 질문을 한 사람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가 없던 게 여러 차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자세 이거는 제 1위 달리는 후보답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을지로 4가에서 3가 사이 지금 건물 화재 발생으로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5가에서 4가 방향으로도 전면 통제되기 시작했고요. 다른 길로 우회시키고 있어서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에서 사고로 1, 2차로 막혀 있어서 군자요금소부터 정체가 심해졌고요. 반대 인천 방향 여주 분기점 진출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덕평 부근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1대 3km 구간 정체고요. 이후에는 동수원에서 부곡 그리고 월곶 분기점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4km 구간 막히고요.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또 죽전 휴게소에서 판교까지 교통량 늘었습니다. 이후 반포나들목 부근에서도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양재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봤습니다. 자, 잘 봤고요. 홍익표 전 의원, 김동원 대변인과 함께하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발언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준석 후보 여성 신체를 묘사한 글을 언급을 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노골적으로 뭐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대변인? 예, 뭐 한마디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성적 여성 혐오적인 발언 이것은 글쎄 어떤 이유든지 정당화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가 정말 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 얘기를 이슈로 선택을 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글쎄요, 뭐 이 노동당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 얘기를 질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도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방송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형수 발언,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고요. 아직까지 100%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 어제 나온 얘기가 아마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에 연관이 된 거라 오늘 마음 카페를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쭉 파악을 해봤더니 일부 여성 단체는 물론 이준석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후보 사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음 카페 대한민국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뭐 십수만 명이 있는 마음 카페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것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더군요. 이거 우리가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자제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또 다른 의미의 성토, 이것이 마음카페 한번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 확인을 하시면은 아마 새로운 그 내용 많이 아마 발견이 되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공당의 대표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이 TV 토론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것, 이것은 후폭풍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SNS에 대선 후보에게 성범죄 기준을 묻는 게 왜 문제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고, 근데 유세 현장에서는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드린다. 근데 또 더 순화시키면 어떻게 순화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홍익표 의원님한테는 일단 권영국 후보 목소리 들어본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권영국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의도가 불순했죠.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예, 매우 곤혹스럽기도 했고, 인신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 지금 이 정책장에서는 적어도 자질 문제를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밖에서 이야기해도 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 권영국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뭐 이게 시민단체들 중에 이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 좀 많았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다. 얼마 전에
이게 되갚아줬어요.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일단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일단 좀 사실관계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형수와 관련된 발언은 과거 이제 자신의 친형이 모친에게 했던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소양이 부족했다고 어제 또 사과를 했죠. 여러 차례 과거에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어제 그 여성 신체와 관련된 발언이 아까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인된 게 아니에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없고 그 특정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연관돼 있다라는 일방적 주장을 했고 아무것도 확인된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가 이런 선거법 논란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정적으로 뭐 누구의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우회해서 했는데 네.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이 발언을 얘기하면 이게 차도살인 아니냐. 결국은 직접 차를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묻든가. 왜 나한테 내 입을 빌려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쓰느냐 이거에 대한 매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 자체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캠프 차원에서 뭐 일정하게 네거티브도 선거 전략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어제의 주제도 아니었고요. 전혀 주제 이게 무슨 정치적 주제입니까? 그다음에 본인의 얘기도 아니다. 예, 외교안보 주제도 아니고 그리고 후보가 한 발언도 아니고 그 최소한 그 자신의 형수와 관련된 발언은 직접 본인이 한 건 아니고 형이 한 얘기를 되풀이했다 했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또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얘기를 되풀이해서 한 거고 전혀 논란이 관계없고 이 얘기는 뭐 어제 그 TV 토론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물었대요. 초등학생이나 네. 어린 어린 자녀들이 이게 뭐예요?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낯뜨거워서 그냥 얼버무렸다고 하는 부모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평생 이준석 후보한테는 이번에 했던 발언이 굉장히 그 자신의 흑역사로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거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각 후보의 득표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조금 이준석 후보의 사실 이준석 후보를 약간 긍정적으로 봤던 일부 중도층이 있었거든요. 수도권과 거기서의 약간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김동원 대변인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저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있을 텐데 이준석 후보는 마이너스 효과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글쎄요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왜 꺼내느냐. 아까 제가 그래서 맘카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맘카페 들어가면 아마 이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연관 효과 이것은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을 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그래도 어제 막 그런 정치 공방, 막 난타전 뭐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어제 주제에 좀 부합되는 좀 눈에 띄는 어떤 그 정책 공방이랄까 뭐 그런 거 좀 발견하신 거 있어요? 몇 가지 뭐 논의는 있었는데 예. 이게 토론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든지 또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북한 뭐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하고도 원만한 관계 유지해야 된다든지 네. 또는 뭐 핵 억지력을 강조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성과 그 왜 그런 함의를 후보들이 얘기하는지를 얘기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네거티브 쪽에 집중하기도 했고 이번 토론이 선관위 주관의 이런 토론 방식을 이게 기계적 중립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네.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회의도 듭니다. 저는요. 네. 자, 우리 김동원 대변인. 그 TV 토론과 함께 어제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다시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제일 그 문제가 역시 재원 마련 이것은 어디에도 밝히지를 않더군요. AI 세계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 육성하겠다라고 100억이면 글쎄요. 뭐 재원을 제가 따로 굳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100조를 투자해서 AI 3대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조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라는 단 제가 힌트라도 발견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전혀 국채를 발행해서 할 겁니까? 이 100조라는 말이 정말 네 집 어떤 그 금고에 있는 그 돈 수준도 아닐 것이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오히려 밑에 있는 참모한테 공을 돌렸죠. 이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당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제시키고 대법관 증언은 뭐 철회 비슷한 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정책 그 공약 발표하는데 떡하니 대법관 증언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30명, 100명 이 숫자만 살짝 그 감췄죠.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또 말을 바꿉니다. 그것도 활자화가 된 공약집에 따라서 대법관 증언을 추진하겠다. 이틀 전에는 분명히 내 의견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가 한 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정책 논의가 왔으니까요. 제가 이제 해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AI 100조가요. 정부가 다 100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뉴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요.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뉴딜 관련된 그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아마 100조 중에서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그 재정 분담금은 한 20조 내외일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일종의 정부의 일정 정도 재정 투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또 지금 국내에 유휴 자본은 꽤 많이 있어요. 네네.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불안하고 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제대로 된 투자 그 목록을 그 정부나 또는 우리 사회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끌어들이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효과를 하기 때문에 20조 정도는 제가 보기엔 집권 5년 동안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대략 한 210조 정도 5년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210조가 자연 증가분 있고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하고 등등 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가 필요하면 국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일종의 이제 재정의 믹스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정권 초기에 전체적인 재정 중기 재정 계획 5년 단위로 세우잖아요. 저는 그때 반영해서 마련할 거다 생각하고 제가 중간에 약간 끊고 질문을 홍익표 의원님한테 드리면 그런 재원 그 마련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아까 이제 대법관 그거 제가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시행이 되면 이게 약간 우려하는 일반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비법적인 얘기는 전혀 당내 거론된 바도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가 됐고요. 다만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기간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사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만난 일부 법조인, 특히 판사들 중에서도 한 20명 이상 그러니까 한 30명에서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에 대법관 증언을 할 필요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14명인데 너무 적고 상고법원에 지금 밀려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숫자를 늘리고 이 구성원들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제 성별 비율이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뭐 특정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고 해서 이 사법부 대법관의 다양성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법조계 내에서도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명 증언은 사실 이건 과도한 거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두 가지 얘기했죠. 100명 증언이나 비법적인 넣는 거는 나하고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최대한 필요한 일정 규모의 그 법과 대법관 수 증언은 저는 이재명 대표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바꾼 게 아니라 불합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증언론 또는 비법적인 충원 이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공약집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단일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3자 구도로 가도 승리 확신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준증명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 그래서 사표 만들지 말고 나에게로 줘라.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단일화 불씨는 꺼졌습니까? 결론적으로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좋은 방안은 내일하고 모레 사전투표 전에 그러니까 오늘 심야까지가 사실은 이 적기는 적기죠. 바로 이 지난 대선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놓으면은 마지막 TV 토론을 끝나고 3시간 뒤에 이른바 심야에 그게 적극적으로 타결이 된 거거든요. 바로 오늘 저녁 정도는 이제 타결이 된 셈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일화의 가능성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6일 남았습니다. 6월 3일 본투표가 있는데 그 6월 2일이나 6월 1일 날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하더라도 물론 상당 부분 표가 이렇게 고스란히 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이 승수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가 상당히 저희들은 이제 간절하기 때문에 왜 이재명 후보가 현재 1위 후보라는 것은 뭐 깨끗하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모든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면은 뭐 이런 단일화에 대한 그런 많은 분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막아보자 하는 것들이 이른바 빅텐트로 지금 모여드는 것 중에 아까 이낙연 후보도 있고 거기에 당연히 단일화 이준석 후보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야 이제 완전히 불씨가 꺼졌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도 나름대로 채널은 가동되고 있고요. 6월 2일 전까지 단일화 정말 어떤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지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현재까지는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문을 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불씨는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자, 단일화 어떻게 될지는 이제 홍익표 의원님 지켜봐야 되는데 3자 구도로 왔을 때 역시 민주당은 좀 그 선거 치르기가 편합니까? 적어도 마음적으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네. 1위를 지금까지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린 후보 입장에서는 변수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양자 구도가 된다고 해서 꼭 뭐 뒤집힌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 기존의 여론조사 지금까지 보면 그런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나 어떤 그 새로운 변화 이런 게 안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치가 이게 이제 뭐 합쳐서 이긴다 이거는 굉장히 선거공학적이고 정치공학적인데 대의 명분이 없어요. 이준석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고 비상계엄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준석 후보를 파렴치범으로 쫓아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버젓이 눈뜨고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준석 후보가 어떤 명분으로 합칠 수 있겠어요? 그냥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합친다? 이거는 정치에서는 그거는 매우 선거공학적이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미래가 없는 선택이죠.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하러 앞두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뭐 사전투표도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손학규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정치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크게 이제 지금 뭐 표심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겠죠. 뭐 좀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큰 변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 광주에서 자기의 텃밭이라고 있는 호남에서 출마했는데 사실은 15%를 얻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민심이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광주에서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호남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핵심인데 호남표는 도리어 역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뭐 손학규, 이낙연 전직 민주당 대표의 김문수 캠프 합류는 아니지만 지지 선언이 역으로 그 민주당 지지 세력이 어떤 결집을 모을 수도 있다. 김동원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희망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합리적인 그런 중도층 아직도 저는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15%에서 20%는 아직도 계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이 6일 남은 그런 대회전에서 이분들의 어떤 표심이 매우 중요할 텐데 그래도 전직 대표가 자기가 이 지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봤다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중도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걸로 저는 희망을 합니다. 네. 시간 딱 1분 남아서 한 20초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6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어저께 윤호중 본부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부터는 백병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선거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칠 건데 막판 선거운동 일단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님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까요?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신다면 왜 이재명과 민주당인지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김동원 대변인. 네, 제가 대변인입니다만은 또 청주의 당협위원장을 그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최근에 어떤 그 민심 현장에서 만나는 그 민심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라고 되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그런 분들이 더더욱 많이 결집을 하고 그분들이 많이 확산을 시켜주면은 6일간의 대반전 뭐 기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년차 간호사 24살의 유경 씨는 오늘도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밤샘 근무로 피로가 누적됐지만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가 없는데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또 다른 간호와 돌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유경 씨를 길러준 이모와 이모부. 위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인 이모는 간을 비롯해 다른 장기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인데요. 유경 씨가 없으면 혼자서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체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모부 역시 두 다리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 결국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된 유경 씨는 이 어려운 현실을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막막한 현실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오늘도 이모와 이모부의 곁에서 외로운 간호를 이어가고 있는 유경 씨를 위해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낮 동안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9도, 구미는 30.3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더웠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경북 영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밤까지 경기 동부에 5에서 40, 강원과 영남에 5에서 30, 그 밖에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우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과 대구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전주 28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진은 19도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일부 남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인 폭력 행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끔찍한 언어폭력이라며 이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고 이준석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희귀질환 보장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놓고 서울 동부권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영남 지역에서 보수 지지층 결속에 주력했고 새미래 민주당과는 개헌 추진을 협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도심에서 직장인 청년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전과 전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 창문을 부수고 난입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중구 산림동의 건물 밀집 지역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근 을지로 일부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대선 D-6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들의 움직임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식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과 함께 대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예. 자, 이제 일주일도 꺾어졌고 막 아마 유세 있고 하면은 바쁘게 또 지역에서 다니실 텐데 지금 전화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김문수 후보가 부산에 오셨다 가셨거든요. 같이 예.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다녔습니다. 예. 네, 같이 다니시면서 이게 뭐 같이 유세 벌이고 이제 시민들 만나고 하셨을 텐데 네, 오늘 말씀하신 네. 대로 김문수 후보가 주로 이제 PK 지역 쭉 부산 경남 지역 쭉 돌다가 뭐 TK 뭐 대구에서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차피 이제 김대식 의원님도 지역구 있어서 동행하셨는데 그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12시 50분부터 이제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했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보수 본인이 단일 후보다. 네. 그리고 헌법 질서 회복, 그리고 민생 경제, 특히 이제 부산에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공약,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경제를 회생을 시키겠다 이런 걸 강조를 하셨고 네. 부산 지역 주민들의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는데 네. 중도 표심 이런 게 지금 쏠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세요? 예. 즉 작년에 우리가 이제 총선을 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백석이 무너지냐 했을 때 지켜준 게 최후의 보루가 부산 경남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형편이 조금 좋은 것 같고 네. 돌아다녀 보면은 그때도 굉장히 10% 15%가 우리가 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우리가 부산 사상구가 낙동강 벨트거든요. 예. 이제 부산의 사하, 사상, 북구, 강서 이렇게 이제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어렵고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예.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18석 중에서 17석을 몰아줬단 말이죠.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부울경 지역은 이 보수의 제2결집 흐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어젯밤 토론 조금 짚어볼게요. 마지막 토론이었는데요. 예상보다도 더 강도 높은 난타전 양상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진흙탕 싸움에 공약 정책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김대식 의원님 보시기에 어제 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네. 이 격한 공방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실체를 분별할 기회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체를 분별할 기회였다. 예. 김문수 후보는 감정이 아닌 정책과 진실로 좀 대응을 했고 예. 상대 후보의 입장에서는 회피성 답변, 전형적인 말 바꾸기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중심을 좀 잡았지 않나, 지켰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크게 보면은 뭐 저 상대방 후보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자 어제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점을 강조하나 이렇게 조금 살펴봤더니 예. 뭐 이런 거예요. 이재명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특히 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탄입법, 자신의 죄를 없애는 입법으로 상권 분리 무력화시킨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쭉 하시던 얘기인데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또 하셨는데 이게 무슨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책임에서 그렇게 조목조목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판단 기준을 좀 명확히 팩트별로 좀 제시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는 청렴대 부패 이런 구도도 갖고 가고요. 둘 다 이제 그렇습니다. 경기지사를 지냈는데 일 잘하는 김문수와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만드는 뭐 이재명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뭐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먹힌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루어냈던 실적, 이재명 후보가 이루어냈던 실적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야 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요즘은 SNS도 잘 발달됐고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그 정확한 팩트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똑같이 경기지사를 했고 그러면 경기지사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할 때는 어땠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할 때는 어땠는지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가리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다.
내란 세력이다. 최소한 내란 비호 세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좀 너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이제 그 대선의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너무 앞서가는 그거 아니냐.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직접 당했거든요. 당해봤거든요. 뭐 젊었을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네. 당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석하지 않은 장관이었고, 오히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죠. 네. 그래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적인 좀 프레임 씌우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라는 건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지금 김대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 자, 예. 그래서 어떤 질문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했냐면 윤 전 대통령 사면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뭐 지금 재판받고 있고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면할 거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 되면 자기가 혐의 받고 있는 거에 대해 셀프 사면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 사면한다, 셀프 사면한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교만이고 오만이다, 겸손치 못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면 이런 문제는 서로가 좀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두 분 다 이 조금 앞서가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에 사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건 아직까지 지금 대통령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서 그거를 가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좀 모독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은 그때 가서 추후에 이야기해도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들을 너무 좀 국민들의 그 의견, 국민들의 합의, 이것을 도출해내야 될 그런 형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는 그런 부분은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저께 이제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요. 김문수 후보는 뭉쳐야지 민주주의 지키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에게 가면 사표가 되니까 나한테 표를 줘서 이기게 만들어 달라 이런 약간 느낌의 대선 토론회 이후 발언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존중하고 아주 공평한 기회를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주겠다.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믿어달라, 이런 좋게 말하면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런 부분 이재명 후보의 통합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나중에 이준석 후보가 됐든 지금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4만 불 시대에서 딱 발목을 잡혀가면서 지금 제일 더 한 발짝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가는 길목에서 발목은 서로가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의 분열, 그리고 이 지역적인 분열, 남녀 간의 분열, 이념 간의 분열, 이런 그 분열, 그리고 또 우리는 특히나 또 남북 관계의 그 분열이 있는데 이런 분열의 이 속에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사회적인 이런 자본이 너무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분열에 대한. 그래서 누가 저는 정권을 잡더라도 이 사회 통합은 시대 정신에 맞게끔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어제 토론회에서요, 이준석 후보 발언이 큰 논란,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은 했지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여성 신체 부위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이어지고 있고
있고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는 이런 그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임과 품격을 가져야 될 인물이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의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랬고 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오늘 이준석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준석 후보는 그리고 최연소 지금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미래에 그래도 이준석이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준석 후보로 가서는 상당히 치명타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행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아주 조심조심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에게는 상당한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마이너스죠. 예. 네. 자, 저희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 어저께 이준석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두 분이 이렇게 공방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계엄 당일날 강남에서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이 위중한 시기에 그러다가 결국은 그 표결에도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추궁도 있었고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도 공격을 하면서 법인카드로 과일만 2천만 원 넘게 사용했다. 코끼리 키우냐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이다. 엉터리 기소다.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계엄 당일날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저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예. 저는 보고요. 예. 이준석 후보도 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질문했던 이런 네네. 내용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단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충분하게 가려질 거고 그게 이제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알았다 몰랐다 이런 이제 공방이 지속되는데 네.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수사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고 네. 어제 저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그 마지막 그 토론회였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정책적인 분야 이런 분야로 좀 끌고 갔으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더 판단하기 쉬웠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데 좀 전체 100점을 놓고 본다면은 네.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 아쉬운 부분의 점수는 우리 국민들이 네. 평가를 해주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책 토론이 부족해도 많이 부족했다.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지금 이제 사전투표 시작으로부터 진짜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예. 어떻게 보면 2차 단일화 시한이 오늘이었는데 예. 뭐 아까 어떤 그 국민의힘 쪽 패널 말씀은 뭐 아니 지금도 불씨가 죽진 않았다 그랬는데 사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 입장 존중한다.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대식 의원님 보시기에 단일화 불씨가 꺼졌습니까? 아직 불씨가 살아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는 살아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병법서를 보더라도 네. 마지막 이게 전술이 벼랑 끝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단일화의 결정은 제로다. 그렇지만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제로가 이 다시 100%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단일화는 이게 정치 공학이 아니라 국민과 열망의 민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저는 막판까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그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도 사전 투표 전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 국민의 뜻이 단일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만큼 네.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의힘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선대위에서도 예. 이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결국 단일화는 우리 보수 우파
그리고 국민들이 또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끝까지 인내를 하고 마지막까지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듯이 네.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판 단일화에 이런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녁 6시 20분인 요 상황에서도 김대식 본부장님 이제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끝까지 추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래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예, 자,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예, 예. 내에서 지난 총선에 부산 수영구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하나의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이 이제 김문수 단일화가 더 좋긴 하지만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자신감으로 보는데 네. 저는 그 마지막까지 그 고삐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지금 이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게 상승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뭐 수영구도 마찬가지였고 뭐 결국은 이준석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하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3자 구도에서도 예. 우리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 그리고 승부 이걸 보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만약에 예. 단일화가 실패됐을 경우에는 네. 어떤 전략이냐 있느냐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이 구도로 갈 수도 세 있어요. 글자로 준찍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준찍명, 이 예. 준석이를 찍으면은 예. 이재명한테 그래도 간다. 성은 예. 붙여주시죠. 이준석 예, 후보. 이준석. 예. 예.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예. 당선된다. 이러한 이것이 벌써부터 지금 카톡이나 이런 데로 SNS 쪽으로 돌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예. 자, 민주당 대표 지냈던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총리도 지내셨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괴물 독재 국가 출연 나가야 한다 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비난하면서 파급력은 없을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님 보시기에 손학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지 선언이 실제로 도움이 되리라고 보세요. 그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상징성이죠. 네. 네, 상징성이고 현재 당과 선대위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 접촉 이렇게 하면서 이 손학규 전 대표나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표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성에 저는 기인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김문수 후보의 장작불이 화력을 확 가해서 좀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위에 그 잡목들이 와서 좀 스스로 타는 거거든요. 네네. 야, 이런 그거를 볼 때 상징성으로 보면은 뭔가 이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이네 이렇게 하면은 표를 찍지 않겠다.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나도 투표 거장에 가야지. 이러한 것이 저는 좀 밴드웨건 효과의 네.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두 그래, 분의 어떤 마지막까지 상징성을 보시는 거네요. 예, 마지막까지 뜻을 함께할 분들이 저는 점점점 계속 지지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선거에는 어째 지게작대기 하나도 필요한데 예. 한 표 한 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빗방울이 모여서 내과가 되고 내과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이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하자 친한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임명 철회했다고 제가 이제 그 보도에서 봤는데 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용광로냐 아니면은 좀 아주 민감하게 중도층이 민감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도 윤상현 의원하고 친한데 예. 윤상현 의원 무슨 선대위에 어떤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안 맡은 무슨 그거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친한계 의원들은 사실은 중도층 친한계 표심에 의원들이- 부정적 영향이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후보가 윤상현 의원을 인정하고 윤상현 의원이 후보를 인정하면 됐지. 이 시기에 조금 서로가 좀 불필요한 이런 부분은 네. 좀 안 해도 됐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이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대선에서는 어떤 거를 따지고 여부 조건을 따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부 총력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다 전력을 쏟아 부어야 할 시점에 예. 이런 더 이상의 내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상현 의원도 대기정문 하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굳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선대위 위원장 겸 본부장 이런 걸 맡고 있지만은 타이틀이 뭐 그리 중요하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역사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역할이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윤상현 의원도 굳이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자기 역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사전투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에 사전투표 하십시오.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약간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프레임에 좀 있었던 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전투표 장소가 어딘가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배경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가 22대 총선 지역구지요. 네. 계양을이니까. 네네. 그게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 후보의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네. 또 여론조사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 아니겠습니까?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서 골든 크로스를 한번 만들어내보자. 그런 의지와 예.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거기서 인천 계양에서 대역전의 서막을 한번 열어보자. 네. 예, 그거를 후보가 직접 몸소 보여드리겠다는 하나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으로 치면 적의 심장부에서 시작을 해서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장수는 적진에 뛰어들어야 호랑이를 잡는 거죠. 그렇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런 취지 말씀이시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이제 6일 남았고요. 내일이 되면 5일 남은 게 됩니다. 정말 다음 주 화요일이 본선거. 사실 지금 이제 선거가 내일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사전 투표를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니까요. 자, 남은 기간 대선 승패 관건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막판 변수는 결집이냐 피로감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부동층의 막판 결심이 어디로 흐르느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감이 얼마나 표심 이탈로 연결되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네.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책임 도덕성에서 이 후보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김문수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네. 이것을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를 해줘야 되고 비교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한 점에서 마지막 남은 48시간의 승부처가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인사 대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이번 주에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양측이 협상을 재개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부과하기로 예고했었던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과 이틀 전에는요,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했다가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거고요. 네네.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5일 날 전화 통화하면서 공개가 됐고 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원래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해서 차등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유예한 것이 만료가 되는 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유럽연합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20%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상이 진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기습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틀 만에 이걸 7월 9일까지 미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바꾼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상 시한이 늘어났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양측이 협상도 원활하게 더 진행할 수 있겠어요. 네, 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한 발씩 뒤로 물러나서 적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26일 날 저녁에 하버드 러트리 미 상무장관과 유럽연합 담당 집행위원장인 셰프초비치가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연합은 합의를 위해서 건설적이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입장차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이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적자가 너무 크다.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네. 금액이 너무 다릅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 규모가 2,500억 달러다. 우리 돈으로 341조 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서비스 수지, 흑자까지 더하게 되면은 그만큼이 아니라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8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금액 자체가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연합이 소비세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사실 이게 부가가치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가치가 올라가서 세금이 붙게 되는 건데 미국 제품은 미국에서 만드는 건데 왜 유럽에 부가가치를 내야 되냐. 그러니까 네. 그걸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유럽연합 측에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유럽연합은 농식품 검역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건 완화해줄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양측 간의 입장차가 꽤 크고요. 또 유럽연합이 당초 지난달 시행하였던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7월 14일까지 미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측 간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할지 그리고 핵심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거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관세 부과 얘기인데 네. 지역을 좀 옮겨볼게요. 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중동의 걸프 국가 그리고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상회의를 개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6일 날 아세안 10개 국가, 중국 그리고 중동의 걸프 협력회의 소속 6개 국가가 모였습니다. 네.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걸 좀 서로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번 회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나섰고요. 여기에다가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렇게 산유국들이 포함된 국가들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서 걸프 협력회의 소속의 6개 국가 중에서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했던 나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과도 뭔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중국이 포함된 아세안 국가들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쪽만 베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고요. 특히 이날 3자 회담에서 아세안과 걸프 협력회의가 별도로 정상회담 가졌고요. 특히 양자 무역 협정 FTA 협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정상들은요 2045년까지 장기 목표인 비전 2045를 도출하고 세계 4위 경제체 그리고 통합된 하나의 시장과 제조 거점 등을 목표로 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들 얘기하는 것이 일방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 그리고 국제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회사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매출 부진, 주가 하락 네, 맞아요. 겹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봐야죠. 네. 서학개미들이 한때 정말 사랑했던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좀 투자하셨어요? 저 소수 좀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가가 계속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학개미들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서 자신이 X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 그리고 로켓 발사업진 스페이스X 뭐 당연히 테슬라 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초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9번째 시험 비행이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머스크는 대대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계속 일하겠다. 이전 관행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네. 정부 효율부라는데 수장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저기 맡았지만 회사 일 전념하러 갈게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자, 사실 그 선거에 돈도 많이 썼다고 하고 그런데 네. 머스크가 이게 되돌아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 때부터 사실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트럼프와 좀 가까워지면 사업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뭔가 그러니까 이점이 있겠지라고 그런 기대도 했을 거예요. 네, 하고 예. 이제 들어가 봤는데 막상 이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이미지가 나빠졌죠. 사실 그 테슬라 차량을 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거기에 선봉에 머스크가 서 있다. 네. 이 회사는 신경도 안 쓰고 정치 짓을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결국은 주가도 안 좋아졌고 회사 실적도 나빠졌는데요. 실제로 테슬라가 4월달에 유럽에서 판 자동차가 7,261대에 불과합니다. 1년 전 대비 50% 줄었고요. 이 가운데 비아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치고 나가니까 네. 회사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한 때 7% 가까이 오르면서 네. 일론 머스크의 좀 말빨이 먹혔습니다. 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실 네. 대만 출신인 미국인이죠. 네, 맞습니다. 저 젠슨 황이 대만이 원자력 발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대만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대만 정부가 네.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예.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기업인이 대만에 와서 대만이 반드시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기업인데. 예. 대만엔 TSMC도 있고요. 그리고 네. 대만 출신의 젠슨 왕 CEO가 직접 이렇게 가서 말을 하면서 대만 정부 입장이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군요. 사실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젠슨 왕 CEO가 이 관련 그 서밋에 참석을 해서 향후 10년간 AI 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를 해결하는 네. 걸 말하면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 가리지 말고 다양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일단 원자력도 반드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 측에서 라이칭더 정부를 비판하면서 네. 지금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고 원자력 수명을 연장하는데 이게 결국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대만만 거기에서 역행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사실 차잉원 전 총통부터 공약을 내건 것이 네. 탈원전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대만의 원자력 발전량은 0이 됐는데
재순환 CEO가 직접 와서 원자력 발전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정부 입장이 난처해지게 된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는 한데 재밌는 주제라서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 행정부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의 소셜미디어를 사전 심사해서 비자 발급 여부 반영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학 길들이기 연장에 사상 검증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단 중단해라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리 소셜 미디어 심사를 강화해서 그 다음에 비자를 발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F비자 그리고 직업훈련 대상인 M비자, 방문 연구원 대상인 J비자 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가 되고요. 하지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은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선거철이니만큼 선거철에 아주 흔하지만 조심을 해야 될 위법사항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선거철이면 흔히 저지르기 쉬운 행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뭐 위법사항이랄까, 뭐 현수막, 벽보 훼손, 이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수막 벽보 훼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인데 공직선거법에 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을 훼손, 철거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훼손 형태를 살펴보면 가위로 자르거나 사인펜으로 후보의 앞니를 까맣게 칠하거나 외벽과 벽보를 연결한 끈을 자른 뒤에 벽보를 말아두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단순 낙서의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범행 계기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범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았던 이유는 집 문만 열면 선거 벽보가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선 들어서는 선거 벽보 회수막 훼손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크게 늘어났어요?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690명에 달하는데 이전 선거에 비해서 벌써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 양태도 볼펜으로 긁거나 낙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정치 양극화가 이번 대선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 속에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도 급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막 잘라놓고 훼손해 놓으면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 그러니까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까?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칩니다. 지난 20대 대선 시 이 현수막 벽보 훼손 사건 중에서 공개된 판결 9건을 분석해 본 결과 모두 벌금형에 그쳤는데 물론 재판부도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이 선거 벽법에서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발적이고 정치적 의도, 목적이 없었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안도 있었는데 이 사안은 사실 치매로 인한 행동장애 증상이 발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고 나머지는 벌금형에 그치면서 지나치게 낮은 형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처벌 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겠지만 또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측면도 없진 않을 텐데 자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사례 중에 좀 무거웠던 처벌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사안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된 사안은 벌금 330만 원이었는데 범행 횟수가 2차례였던 점이 고려된 사안입니다. 이 피고인이 2022년 2월경 2차례에 걸쳐서 인천 도하역 인근에서 검정색 사이펜으로 벽보에 낙서를 하는 식으로 훼손을 감행했는데 이 선거 벽보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 즉 역사 230년 미국의 역사와 같다. 고구려 역사, 발해국 대조영이 만주지방에 세운 나라, 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됩니다 등 내용을 적기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에서 재판부가 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긴 했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약 1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2차례에 걸쳐서 다소 심한 상태로 벽보를 훼손하다 보니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보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결국 재판부가 선처하면서 벌금형 선고에 그친 사안입니다. 네. 자, 벽보 훼손 금지 주의문이 벽보에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길 가다가 훼손된 벽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꼭 신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호사님, 선거철에 나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어떤 뭐 선거 범죄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거가 가까우면 각종 선거 사범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이미 지난 23일까지 선거 범죄 822건을 접수해서 946명을 단속했습니다. 선거 범죄는 흔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일컫는데 그중에서도 5대 선거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 범죄라고 일컫는데 5대 선거 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이 195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 폭력 혐의가 42명, 공무원 선거 관여 혐의가 17명, 금품 수수 혐의자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건 좀 구체적인 사례인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요. 근데 후보 이력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디서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서 이거 검증해야 된다 문제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알고 문제 제기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는 비방의 목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단순히 어떤 후보자가 싫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의 표현인지 한 번 더 검증하고 사실의 공표라고 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위로 보아서 처벌로 바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판시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공약 등 비판, 검증 과정에서 일부 표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표현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취지를 벗어나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해온 이상 제가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사안들을 워낙 많이 언급하다 보니 다소 죄송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 특히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협을 가하겠다 협박성 인터넷 게시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탄 유리 속에서 이제 유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찰의 정례 기자 간담회 발표에 따르면 대선 후보 살해 위협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11건을 접수해서 1건을 이미 송치했다고 하고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1건을 접수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12건 중에서 6건은 검거했고 1건은 작성자를 특정했으며 5건은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위협글과 관련해서 실제로 후보들을 살해하려 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제 총기 반입설과 같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 테러 첩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신고나 제보가 없었다면서 단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허위 신고, 위협글, 뭐 교회 예배 시간에 선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 1390 여기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나 정당 사칭한 노쇼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약간 신유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단히 이건 어떤 사기예요?
양주에서 현수막 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민주당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아서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지난 23일 오후에 민주당 정책홍보실 비서 주무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 씨가 최근에 계속되는 당 현수막 훼손으로 급하게 새 현수막이 필요하다. 그럴듯하죠. 네. 26일 오후 5시까지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납품 당일에 와서는 B 씨가 카드 결제가 어렵다면서 추후 납품 대금과 함께 결제를 할 테니까 먼저 선거 유세에 사용할 모자를 우리 대신에 현금으로 대신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예. 이상한 낌새 A 씨가 모자 업체와 민주당 경기도당에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B 씨가 잠적하면서 이미 제작된 100만 원 상당의 현수막 비용은 받지 못했는데 이처럼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결제 과정을 통해 입수한 현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쇼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유권자들이 이제 저지를 수 있는 위법상 위주로 얘기 나눠봤는데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유세 현장 분위기 띄우는 선거 유세송 이것도 또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면서요. 한국음악권 저작협회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이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편곡해서 사용하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원 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이 협회를 통해서 음악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곡당 사용료가 200만 원이라고 하고 200만 원? 저작자의 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예. 과정에서 저작 인격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협회에 납입하는 대금이 그래요? 200만 원이고 저작자에게는 별도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선거철 단골 노래하면 질풍가도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저작권료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노래가 유정석 씨의 질풍가도인데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노래를 선거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 질풍가도를 동시에 사용한 바 있는데 네. 이 질풍가도는 축제의 응원가로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노래이긴 합니다. 네. 이 노래를 이번에도 두 후보가 동시에 사용함에 따라서 가장 많이 불리는 선거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번 선거송으로 윤수일의 아파트는 쓸 수 있는데 로제의 아파트는 못 쓴다. 예. 이것도 뭐 비슷한 이유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아파트를 선거송으로 소개하면서 네. 이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로 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이 이 후보의 로고송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된 그런 일이 이미지에는 있었군요. 로제의 아파트로 소개했는데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수일의 아파트로 정정됐습니다. 실제로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선거송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로제의 아파트를 선거송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이 로제가 음악저작권협회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물론 로제가 현재 회원은 아니다. 그렇지만 로제가 부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브루노 마스를 비롯해서 다수의 공동 작사 작곡가가 있다. 선거송으로 사용하려면 이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로고송으로 선정하기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뜨거워지는 선거전 속에 소음 문제 이제 쟁점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어떻게 민원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선거운동 기간이다 보니 시민들이 확성기 소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소음 규정 허용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세 차량에 부착하는 확성기 전격 출력은 40kW, 음악 네네. 수준은 150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네. 자, 질문 한 2개 더 드려볼게요. 자,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 폭력 이런 게 뭐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최근에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유세 현장에서 물리적 폭력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비교적 엄하게 처벌됩니다. 그래요? 예. 지난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는 20대 남성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네.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서 경작을 울리며 유세를 방해했습니다. 이 선거운동원들이 제지했더니 아니 내가 빵거리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쳤고 네. 이후에 제지하는 선거운동원들을 차량에 매단 채 10m 운행도 했습니다. 이 네. 과정에서 운동원 3명이 다쳤는데 이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물리적 폭행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5일 부산 사구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가격해서 경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직접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흉기를 사용할 때에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습니다. 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유세를 방해하다가 이를 저지하던 선거운동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목금은 사전투표고
주말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이제 본투표잖아요. 네. 그 중간에 그 주말에 또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 종교 활동 관련해서 그런 생활 속의 어떤 그 선거 관련 위법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 관련해서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와 신도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고 합니다. 네네. 목사 3명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인 지난 12일 전후로 이 부산 지역 대형 교회가 개최한 기도회 및 주말 예배 기간을 활용해서 신도 약 500명에서 1,80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 직업적, 종교적 기관 단체 내에서 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교 활동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비교적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토니 베네트의 Climb Every Mountain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